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연구소 오래간만에 이제 나라 이야기인데 조금 독특한 나라, 그러면서도 익숙한 나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의 이제 요르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피에로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기억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미생,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이곳에 가서 여러 가지 또 하면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제가 방송을 그때 녹화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건조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물 부족이 심각한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수도 정도 되는 곳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고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2025년도 자그마치 석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하신 김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좀 얄팍한 관심인데, 이 논문상을 받으셨는데 혹시 뭐 상금, 뭐 상품 이런 게 있나요? 네. 감사하게도 우수 논문 석사로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상금을 같이 소정의 주시긴다. 상금. 네. 오, 좋습니다. 야,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혜원님을 이제 사실은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제가 가끔 이제 서울대학교 이런저런 과들, 연구소들 홈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아시아 연구소는 제가 원래 잘 가는 이제 사이트인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제가 공지사항을 한번 보고 싶어서 클릭을 했다가 김혜원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김혜원님의 논문 제목은 길어요. 도시 정치 생태학 관점에서 본 물 부족, 권력, 그리고 가정 공간, 그리고 요르단 암만 사례 연구인데, 사실 이제 이 요르단에 가서 연구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요르단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 요르단을 가게 된 건 2023년 7월에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역인 이르비드라는 지역의 시리아 난민들과 그리고 요르단 보육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봉사에 대해서 자문단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요르단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원으로서 처음에 간 게 처음이었다. 네네. 가보시니까 어땠었나요?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드문 지형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난민들도 많았는데 사실 뭐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르단이 자기네 국민들보다 난민들이 더 많은 나라 정도인데, 그 난민들의 어떤 뭐 거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부제 수업? 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알바를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뭐 난민 부모님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네, 생각보다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이제 난민이라는 뭔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군요. 네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요르단 그리고 암만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암만 사진을 보면 정말 빼짝 말랐다, 바싹 말라 있는 되게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도시다라고 했는데, 이 요르단의 1인당 물 소비량 이런 것은 당연히 적겠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네. 1인당 물 소비량의 경우는 인구 1명당 연간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 가능 담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요르단 1961년도와 2021년도에 비교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1961년도에는 760 큐빅미터, 그리고 760톤 정도 쓴다? 네네네네. 그리고 2021년은 62. 엄청 많이 줄어든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60년 전에는 그래도 한 700톤 정도 썼는데 1인당 1년에. 네. 지금은 1인당 62톤? 네네.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 준 거예요? 네. 아니 근데 62톤으로 사람이 1년 살 수 있나요? 조금 그래서 이제 네. 여기가 특이한 물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을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 암만이라는 도시에서는
1987년부터 이제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암만 사진을 가끔 예전에 보면 이제 물 트럭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서 아, 가뭄이 심하구나 싶었는데 이게 맨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아, 네, 자주 일어나는 자주? 일이고 이제 요르단에서 1987년 이후부터 부족한 물을 좀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네. 뭐 관리의 목적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일주일 동안 한 번씩 가정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이후 40년 가까이 물 공급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일주일에 물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뭐 2시간씩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물차가 와서 이렇게 물 넣어주고 네네네. 가는 거예요? 물차가 넣어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수도국- 사진에서 보신 물차는 사설 물차여가지고 사설 물차. 네네네.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네네. 물을 추가로 부르시는 분들이 부르는 거고요. 아 그러면 수도꼭지 틀면 네네. 일주일에 한 번 물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야 우리로서는 참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러면 그 물을 집에 저장해 놓고 네. 일주일 동안 아껴 쓴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다 저장해 놓나요? 집집마다 물 탱크들이 다 있나요? 그러면? 아, 네.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그게 네. 가장 눈에 띄던 가장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네. 제가 찍어온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사진에 보면 흰색 오, 뭐 예. 물탱크나 아니면은 검정색 검정색. 물탱크 이런 식으로 있고 아니면 지상에 음. 철탱크가 보관되어 있기도 오.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는 날에 이제 물탱크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집집마다 다 탱크가 있다라고 봐야겠군요. 네. 보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껴 쓴다. 네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생활이 될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이 암만이라는 도시를 보면 이제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뭐 도시다 보니까 다 그럴 것 같은데 지역별로 물 사정이 좀 다른가요? 네, 지역별로 물 사정이 다른데요. 요르단의 경우에는 크게 지도로 보면 이제 여기 왼쪽이 요르단 지도여서 한 네. 12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중에 예. 저희가 주로 말하는 곳은 이 그레이트 암만이라고 큰 행정구역 암만 안에 네. 이제 그레이트 암만이 있는 건데 이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도 물 공급이 이제 뭐 주기적으로 배급을 받고 있고 그 중에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이제 이 암만입니다. 암만. 네. 그래도 수도니까 좀 낫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서울 같으면은 맨날 이제 강남은 잘 살고 지하철도 많고 뭐 다 좋아. 그런데 강북에는 뭐 없어라고 해서 항상 서울 내에서도 이제 격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만에도 이제 그런 잘 사는 동네들이 따로 있죠, 있기는. 네네네. 이제 조금 오래된 지도이긴 한데 여기 그래프 지도에서 보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약간 서쪽 웨스트 암만은 네. 잘 사는 동네. 아, 잘 사는 상대적으로 동네. 잘 사는 동네. 음. 수입이 좀 높다던가. 네네. 그리고 동쪽 암만, 동암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입이 좀 낮아서 잘 못 사는 동네로 약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동암만의 경우에는 또 심지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예, 예.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참여하신 몇 분 중에서는 암만에서도 가난한 동네인 뭐 암만의 경우는 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서 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던가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물도 안 나와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는데 그걸 또 요금을 또 받아가요. 막 그런 생각도 막 절로 드는데 보면은 어쨌든 잘 사는 동네는 그래도 물이 좀 넉넉할 것 같고 못 사는 동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의 물탱크 개수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뭐 하나 더 설치한다던가 집이 이런 넓으니까 더 식으로. 옥상에 네. 더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 네. 물탱크를 보면 대충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에다도 알 수 있겠군요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물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나오는 순간서부터 이 집이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배급되는 날이 원래 딱 정해져 있나? 이 동네는 뭐 월요일 아침 뭐 언제부터, 이 동네는 뭐 화요일 날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네. 일단 대부분 인터뷰를 진행했던 가정에서는 물 공급이 되는 요일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주는 뭐 오전 6시에 나왔다가 어느 주는 오후 6시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날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는지 이웃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물을 쓰면서 밀린 가정일과 물탱크를 동시에 채우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은 물탱크를 채우면서 동시에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빨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이날 다 해야 되고 네네. 물 나오는 날은
그냥 정신이 없겠군요 보면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물이 나오면 얼마 몇 시간에 나오는가요 보통? 일단 그 요르단 암만에 물을 공급하는 기관은 미야후나라고 따로 미야후나라. 공기업 같은데 사기업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만들었는데 네네네. 미군 추구를 하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곳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한 평균 36시간 정도 물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루 반. 네네. 근데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분들은 적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48시간까지 되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틀씩 물이 나올 때도 운이 좋은 날은 그렇게 나올 수도 네네. 있는데 운 없는 날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딱 끝나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물 틀어놓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야, 이 물 끊기지 몰라 그러면 되게 정신이 없고 막 긴장감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혹시나 또 물 못 받아놓으면은 막 정말 일주일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뭐 건강은 당연한 것 같고 심리 상태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물 공급받는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이거에 맞춰서 계속 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물을 기다리는 그리고 또 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요르단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요르단 현지 가정에서 3주 동안 같이 머물렀는데 이제 그 집도 쓰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같이 인원이 하나 추가되니까 거기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괜히 샤워하다가 물 끊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는 막 물 그냥 틀어놓고 계속 샤워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또 남의 집이다 보니까 물 닫아놓고 필요할 때만 또 쓰고 약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깐 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네네. 야, 이게 참 우리 도시 생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뭐 물은 그래도 어쨌든 물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상당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그래 오늘 24시간은 물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정말 2시간밖에 안 나오고 6시간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물을 못 채우면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물트럭 이런 거를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비용이 좀 꽤 되나요 보면? 사실 저도 그게 비용이 되게 궁금했는데 인터뷰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가지고 있는 물탱크의 크기나 그날 자기가 받고 싶은 양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가스 떨어지면은 이제 가스 좀 배달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제 물차를 부르면 오기는 오는군요 보면은. 근데 그게 탱크의 양이라든지 뭐 동네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그리고 이제 사설 탱크를 겨울보다는 여름에 훨씬 많이 상대적으로 부르게 되니까 이게 물을 얼만큼 채울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도시들 중에서도 이렇게 물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물트럭들이 이제 봉에 김선달 식으로 물장사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네팔 카트만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값이 이제 천차만별인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야 그래도 이 암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탑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물에 대한 통제권은 집에서 이제 아꼈어 아니면 이제 물탱크 채워야 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나요? 주로 아버지가 하시나요? 어머니가 하시나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가정의 물 관리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조금 크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먼저 인터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러니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관리를 한다고 여성들의 몫이군요.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집안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뭔가 전반적인 물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성들에게 가정 공간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을 위한 소비와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게 공동체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 청소도 하시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취사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뭐 항상 물이란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약간 제가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미안해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시고
반면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주로 옥상에 올라가서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거나 예. 아니면 물이 공급되는 날 순서를 정해서 물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네. 혹은 물이 부족해서 수급차를 불러서 물을 채울 건지 말 건지 이런 결정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랑 되게 비슷하군요. 남자들은 이제 힘쓰는 큰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여성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네. 자잘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야, 내가 물 많이 쓴다고 스트레스 받고 부끄러워하고 야, 이게 참 신기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든 뭐 누구 잘못도 아니지만 갑자기 물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빨리 끊겨.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족들 간의 갈등도 꽤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물을 쓰고 싶어 하니까 갈등이 생기겠지라고 이제 이런 질문도 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이런 시스템에 오랫동안 적응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생활이 물이 부족해지면 누가 씻고 누가 덜 씻고가 본인들만의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매일매일 물이 부족해도 매일매일 먼저 이제 씻는 우선권을 갖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씻는다던가 아니면 뭐 일을 먼저 하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일을 먼저 하면 먼저 씻고 먼저 씻고 좀 이 집에 오래 머물고 계시면 덜 씻고 그리고 뭐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이런 거 다 뒤로 미루시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노하우는 다 있으시지만 어떻든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다.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암만이라는 동네 뭐 중동 지역 전체가 사실 이제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물 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지만 저는 좀 이 정도 주 1회 배급이라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도 과거에는 뭐 이제 100톤, 700 몇십 톤 이렇게 썼는데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뭐 물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요르단 정부에서는 계속 물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통계를 좀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공급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요하는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요르단 도시의 산업화 혹은 도시화 그리고 요르단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좀 특수성 때문에 인근에서 발생하시는 난민분들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물 수요량이 많아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 1회 물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87년에 시작했을 때는 한정된 물을 우리 효과적으로 공급해요라고 이제 해서 그건 사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주 1회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 놀랍고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암만이라는 작은 공간에 뭐 어떨 때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어떨 때는 뭐 레바논, 어떨 때는 시리아 이런 난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총량은 비슷한데 조금씩 늘어나지만 유입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물을 이제 더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물이 새는 거를 막으려고 막 알뜰하게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드립식 점적 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데 이 암만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관이 물 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네, 일단 요르단 전체적인 누수율을 살펴봤을 때는 한 50%가 넘고요. 50%? 네네. 그 암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40% 정도 40%? 되고 앞으로 25%까지 줄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을 기껏 해서 보내면 그중에 절반이 땅으로 그냥 새들어 간다. 네네. 아니 이것만 잡아도 사실은 물 소비량이 2배씩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노후화된 파이프나 뭐 계량기, 잘못 측정되는 물값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불법 우물 시설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해서 그냥 쓰신다던가 이러니까 이 누수율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 가지고 좀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토 종단하는 송유관에 몰래 기름 뚫어가지고 이제 기름 뺏으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래 뚫어가지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요르단 정부에서 2013년 이후로 불법 우물과 불법 시추 장비를 압수를 계속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든 내가 지하수 파가지고라도 뭐 좀 써보려고 하는데 원체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어쨌든 이 요르단이란 나라는 보면은 되게 신기한 이제 나라인데 이 뭐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다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몰려든 난민들하고 이 요르단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어떤가요 보면은? 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잘 지내요? 네, 그리고 요르단 제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르단인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린 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요르단은 체면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박하게 대해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가 환대하는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 다 음식 계속 주시고 막 이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러고 환대 이런 문화가 식으로. 여기도 네. 똑같이 있군요 네. 보면은. 어쨌든 이 물 소비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면은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뭘 써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인터뷰 해보시니까 이제 제일 물을 많이 쓰는 그 집안에서 어떤 활동이 제일 물을 많이 쓰는 건가? 씻는 거? 의식주와 관련된 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네.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물도 그 탱크에서 필터 작용을 해서 네.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을 따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물은 있고. 생수를 따로. 네네네. 그래 아무래도 의식주와 관련된 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 물이 일주일밖에 안 나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나와. 라고 그러면 야 우리 같은 공동주택 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물탱크가 크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야 정말 쉽지 않아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야 이게 정말 물탱크 한번 세면 난리 나겠군요 보면은. 어쨌든 이 요르단에서의 이제 인터뷰를 쭉 이제 해보시고 했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 혹시 있었을까요 보면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박사님 집에 근처에 누가 사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물 공급이 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보면. 그죠. 그래서 예.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인터뷰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근처에 뭐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 혹은 응급시설, 모스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파이프를 공유해서 그런지 이건 정확하진 않은 건데 아무래도 그 물길이 좀 좋다.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주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옆에 이제 좀 높으신 분이 사시거나 내 옆에 이제 중요한 시설이 있으면 나도 좀 덕을 보고 네. 그러면 그것도 집값에 반영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몇 주간 평소보다 물을 너무 빨리 써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웃집에서 인터뷰어에 그 물 탱크에서 물을 몰래 써서 이제 이후에 자물쇠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암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되게 더울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가셨을 때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여름에는 얼마나 이제 올라가죠 여기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네, 언덕 지역이잖아요. 네. 구릉 지역이죠. 네, 예. 구름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제가 머물렀던 6월하고 7월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괜찮다 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건조하니까 이제 차라리 습하진 않으니까 네네. 괜찮다. 습하지가 않아서 진짜 좋아요. 습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요르단 이제 암만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해외를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물을 마음대로 쓰는 모습을 보시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셨나요 보면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이제 연구를 네, 진행하셨군요 네, 네. 보면은. 그러면 이 사실은 이제 물을 나눠주는 이 조직은 아까 이제 공기업처럼 이제 운영이 되는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암만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레이트 암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그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암만과 그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예. 수자원청? 수자원청. 네네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자원청이 있고 네. 거기서 실제로 수자원청 안에 밑에 이제 뭐 다른 공급해주는 사설 기관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돈도 벌어. 예. 이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보다 보면은 요르단 분들이 이거를 잘 참는 건지
아니면 체념하는 건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이라는 원초적 필수품을 통한 이제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연구를 해보시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으로 다들 받아들이는 건지 불만이 많은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보면. 아무래도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정부에서 가정에 일주일 물 공급 시스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나눠서 잘 지속적으로 살 수 있으면 괜찮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정부를 믿고 우리도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지금 이제 40년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니까 어떻든 나눠 쓰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라는 낙관주의가 있다. 야, 이게 대한민국 분들 같으면은 벌써 시청이 엎어져도 몇 번 엎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요르단 정부에서 그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인근 국가와 뭐 협약을 맺는다던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거를 발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또 많이 아시고 계셔가지고 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더 잘 개선될 거다. 물론 뭐 물이 언제 공급되는지 약간 이런 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수자원 관련 이제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제 많이 이제 있고 그걸 또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이 그래도 정부를 믿어주는군요 보면은. 네네. 어떻게 국왕 폐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셔서 그런가요?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어쨌든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한 것도 이제 많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국왕 폐하에 대한 이제 좋은 혈통 집안에 대한 권위가 이제 상당히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이라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마인드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논문 제목을 보면은 이제 그 가정 공간 권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안에서의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항상 여성분들이 이걸 더 조바심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면? 사실 저는 되게 이런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기 전에 모두 다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제 물탱크 뭐 확인을 할 때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얻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왜 다 여자 책임이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건 어떻든 간에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중에서 암만이라는 나라의 이제 사실 물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이제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독특한 이슈들인데 이걸 논문으로 쓰시길 생각을 하셨던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석사 논문을 이제 쓰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연구자의 길을 걸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진로가 있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요르단 물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요르단의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물 부족을 겪는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전문가가 좀 되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원래 환경 쪽 이제 전공을 이제 한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 쪽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연구비 뭐 펀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이 이제 물 이제 쪽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걸 해외에서 나가게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시겠다라는 이제 결심.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청자들 통해서 요르단 그리고 암만이라는 나라 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요르단과 암만에 대해서 뭐 한번 부탁, 뭐 중동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 기회를 한번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르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요르단을 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 조금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한국에서 직항은 없어서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돼 보신다면 한번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방문하셔서 좀 그 국가에 대한 문화나 유적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했던 그 페트라 사원 비롯한 많은 이제 또 고대 유적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기회 되실 때 중동에 가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요르단도 꼭 가시지만 물은 아껴 쓰시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에 물 한 번 나오는 요르단의 암만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국제적인 이슈들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혜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